도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인프라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18개 지자체 중 11개 지역에 분만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인력 불균형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물론 의사들도 수도권의 대형 병원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4일 수능 성적이 통지되면서 본격적인 정시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정시 확대 움직임에 따른 정책적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동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5일 삼척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의료와 삶의 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의료 사정은 매우 열악한 게 현실인데요. 대형 병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가 춘천과 원주, 강릉 등에 집중돼 있고 전공 의사들마저 강원도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강원은 열악한 강원도 의료 현실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분만 취약 지역의 실태를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분기 도내 출생아는 모두 1,994명. 사상 처음으로 2,000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결혼 기피와 육아 부담 등으로 전국적으로 출산이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강원도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산부인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31곳이던 도내 분만시설은 지난해 23곳으로 줄었습니다. 도내에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있는 지자체도 춘천과 원주, 강릉과 태백 등 7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1개 지역은 아이를 낳으려면 도시 지역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실제로 분만을 앞두고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도심으로 나가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횡성과 정선, 양양과 고성 지역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습니다. 이 지역 산모들은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야 하다 보니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삭됐을 때 갑자기 응급 상황 생기면 이제 당장 제가 다니는 데로 가도 이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분만 취약 지역 중 한 곳인 철원구는 지난해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분만 산부인과 설치에 본격 나섰습니다.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철원병원에 내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 수급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문의 모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철원군 보건소는 사택 제공까지 내걸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 공문까지 보내 최근 전문의 1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화천과 같이 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지역에게는 이와 같은 공모 사업은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의료 인프라를 연계할 종합병원이 없어 최소 필수 인력을 수급하기가 어려운 데다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전문 인력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의료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있고 이러니까 예. 이 전문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예. 그 사람들 아니면은 그 봉지기로다가 하려면 네. 엄청난 그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도내에서 임산부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3.4분, 반면 서울은 3.1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임신을 하거나 출산이 임박하면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강원도 내 의료 여건은 열악하기만 한데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도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자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전공의조차 강원도를 기피한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42살 최모 씨. 최 씨의 11살 난 아들은 3년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질환을 앓고 있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증세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명확한 병명조차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해마다 서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파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병원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이 아무래도 의료진이나 의료기기 쪽에서는 더 신뢰가 많이 가. 강릉 지역 종합병원에선 응급수술도 5일 이상 기다려야 하고 입원을 위해서는 2개월 넘게 대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의료 인력이 적기 때문인데 강원 도내에서 강릉은 그나마 의료 인력 수급이 나은 편입니다. 군 지역으로 가면 사정은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1000명당 시도별 의사 수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2.88명, 서울은 4.24명인 것에 반해 강원도는 2.47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만큼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영월과 정선 등은 1명대가 고작이고 고성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도 안 되는 0.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춘천, 원주, 강릉은 3.32명에서 3.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강원 지역 대학병원급 전공의 모집에서도 강원도 내 4개 병원 중 정원을 채운 곳은 강원대학병원 단 한 곳이었습니다.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0.81대 1,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과 강릉 아산병원은 0.71대 1의 경쟁률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의료진 인력 수급에는 아무래도 좀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들 이제 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들 서울 쪽으로 집중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료 인력도 똑같이 서울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지방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내 의과대 학생들의 출신 비율이 수도권이 높다 보니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교육과 문화 등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로 인해 지방을 찾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있고 특히 젊은 의사들이 안 찾는 이유는 그 교육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가족의 생활 면에서도 지방과 서울은 차이가 나고, 그리고 기존의 근거지가 대부분 서울 쪽인데 타 지역 와서 산다는 거는 쉽지는 않고 그렇죠. 통계청이 분석한 수술 인원은 전국 15만 5천여 명 가운데 수도권의 40%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인력 가운데 고작 3%에 불과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열악한 의료 환경에 환자와 의사 모두 강원도를 떠나면서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공공병원 신축 등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지방 의료 인력난 해소나 예산 마련 등에 대한 실질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통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강원도 간 의료 인력 격차를 보면요. 먼저 서울은 의사와 한의사, 약사, 조산사 등 전체 의료 인력이 지난 2009년 말 4만 6천여 명에서 올해 6만 2천여 명으로 10년 새 1만 5천여 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강원도는 어떨까요? 강원도는 4,800여 명에서 6천여 명, 겨우 1,2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력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나눠서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사망하는 비율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영월권에서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가 서울권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보다 사망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권 등 다른 강원도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과 퇴원 이후 다시 입원하는 비율 역시 강원 영월권과 속초 강릉권은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 질환과 같은 필수 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자원을 확충하고 지역 보건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들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역 우수병원으로 지정 관리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양질의 공공민간 병원이 없는 영월권, 동해권 등 전국 9개 권역의 공공병원을 신축하는데요. 영월권은 영월, 정선, 평창, 동해권은 태백, 삼척, 동해입니다. 이렇게 조성되는 지역 우수병원과 지역 책임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해서
권역센터로 바로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를 1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족했던 병원이나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새로 생긴다는 소식에 지역은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한편으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냐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기관의 전공의를 확대 배정하고 국립대병원 등의 예산을 지원해서 의료 인력 파견이나 간호 인력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나 육성 방안, 인센티브 방안은 용역 등을 거쳐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예산도 올해 923억 원에서 내년 1,026억 원으로 소폭 오를 뿐입니다. 지역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할 텐데요. 강원도는 지난 7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을 맡은 조희수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의료 협력체계 마련과 예산 지원 등을 강조합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각 의료원에 우수한 의료진을 파견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이 또 필요하고요. 국립대병원뿐 아니라 민간 사립대학병원, 지역에서의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들로 하여금 인력의 파견, 협력, 또 연계에 대한 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정책이 환자도 의사도 떠나는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지방의료 인력난 해소, 충분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5일 오전 10시 10분쯤 삼척시 도계읍 점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삼척시는 산림청 소속 헬기 3대를 포함해 총 20여 대의 진화 장비와 진화 인력 150여 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산림 0.1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척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올해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면서 수험생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이 수험생들을 위한 정시 집중 상담 등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수능 성적 분석 결과도 공개됐는데요. 도내 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며 정시 확대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수험생이 줄었습니다. 수시가 확대돼 정시 경쟁률과 합격선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도내에서는 90%가량이 수시로 진학해 수능 성적 통지에도 수험생들은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정시를 지원하거나 수시 결과에 따라 정시 전향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입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영역별 가중치 등 자신에게 적합한 전향을 선택하면 점수가 같아도 당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26일까지 대입 지원 간의 집중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시는 아시다시피 등급으로 표치하는 게 아니라 100분이 이렇게 아주 더 꼼꼼한 자료를 제기 때문에 3년치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서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거나 혹은 더 이제 합격권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4일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정시지원센터 상담교사단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등 입시 설명회와 지원 체제도 확대합니다. 한편 도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9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내 수능 성적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국어와 수학 나의 표준 점수는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수학 가도 겨우 꼴찌는 면했지만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정시 확대 움직임이 도내 학생들의 진학에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제도 변화 등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 진학과 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또는 교과 전형 위주로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전형 축소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고요.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로 본격화된 정시 대입 지원. 정시 확대 정책 추진을 앞두고 도교육청의 지원 전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내년도 도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이 건설업과 관광, 호텔업 등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또 군부대 이전 해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8억 원까지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내 2,400여 사업장이 내년부터 새롭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해 재난을 겪거나 수출 피해를 본 기업 등에 대해서는 대출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지역 화폐인 강원상품권이 어느 정도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강원상품권 유통 성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누적 환전율이 93.19%로 나타났고 지난해 4월부터는 월별 환전율이 9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환전율은 강원상품권 가맹점이 환전하거나 자체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개인 구매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올해는 법인 구매 총액 대비 3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과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 비판을 받고 있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원창묵 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독감 예방 무료 접종과 관련해 시민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시장은 감염성 질병 방역에 투입되는 직원들이 맞도록 돼 있어 방역 최고 책임자인 시장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예방접종을 해왔다며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원주시의회 신재섭 의장도 시의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으로 시민의 실망을 안긴 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평창 진부비행장 폐쇄와 후속 조치를 위한 현장 조정회의가 5일 평창군 진부면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하는 가운데 육군 36 보병사당 등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조정회의를 통해 진부비행장 폐쇄 이후 부진에 설치된 항공 자동 기상관측 장비 이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근에 폐쇄가 결정된 평창 진부비행장은 그동안 도심개발 걸림돌로 주민들의 이전과 폐쇄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평창군이 올해 강원도 소유 지역에 폐교 재산을 매입합니다. 매입 대상은 평창읍의 옛 대창 분교장과 진부면의 옛 신기 분교장이며 예정 가격은 약 8억 7천만 원입니다. 평창군은 이 폐교대를 주민화합장소와 농특산물 가공시설 등으로 활용하며 앞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8회 교육수료식 및 작품 발표회가 5일 강릉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수료식에는 김한근 시장과 최선근 시 의회 의장이 참석해 수료증을 전달하고 강사 선생님에 대한 유공자 포상과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지는 작품 발표회에서는 클래식 기타반의 무대 공연과 의료수선팀 바자회, 전통자 수 공예팀의 작품 전시회도 펼쳐졌습니다. 바자회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전액 불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문막 화해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진에 대한 관광단지 지구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4일 원주시가 제출한 원주 플라워 프루트 월드 관광단지 조성계획 신청을 반려하고 관광단지 지구 지정 시료를 고시했습니다. 강원도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신청서에 관광진흥법상 필수 요건인 사유지 소유권 3분의 2 이상 확보, 사용권 100% 확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며 반려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특수 목적법인 원주 화훼 특화 관광단지 개발 설립으로 시작된
원주 플라워 프루트 월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국제영화제로 강릉이 영화의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강릉의 작은 마을 할머니들이 영화 제작에 도전해 영화도시 강릉의 명성을 잇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 74세, 연출과 촬영은 물론이고 배우로서 영화에 직접 출연까지 했다는데요. 이번 시간 독립영화 우리 동네 우체부 제작 풀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우리 동네 우체부 기획과 지도를 맡은 최승철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그리고 우리 동네 우체부 주인공이자 연출을 맡은 문춘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최승철이라고 합니다. 네, 해주실까요? 강릉시 명정에 살고 있는 작은 정원의 문춘희라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영화의 제작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감독님으로 칭해도 될까요? 네. 네, 감독님 영화 제작 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인생 첫 영화를 완성시킨 좀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소감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와 닿지 않는 영화를 했기에 걱정한 것만큼 또 결과도 좋아가지고 뿌듯하고요. 네. 자랑스럽고 그랬습니다. 네, 강릉 명주동 할머니들이 좀 직접 참여하고 만든 독립영화 우리 동네 우체부에 대한 관심이 참 뜨겁습니다. 영화에 참여하신 분들 나이가 최연소 63세, 최고령이 80세, 평균 나이가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74세라고 좀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좀 들지 않는데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고 출연한 우리 동네 우체부 어떤 영화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우리 동네 우체부 같은 경우 영화는 사회적 협동조합 인디하우스의 조합원인 이마리오 감독과 김진유 감독이 같이 기획을 한 제작 수업으로 진행된 작품이고, 네. 그리고 연출 같은 경우는 문춘희 선생님, 그리고 촬영에 김희자 선생님, 박정래 선생님, 그리고 네. 사운드는 김혜숙 선생님이 맡아서 진행되었습니다. 네. 영화 제작 전에 소재와 주제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동네 우체부와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좀 택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처음에 여러 가지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근데 네. 잘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 우체부가 굉장히 친절했댔어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쓰게 됐습니다. 실제 실존 인물이 있어서 시작을 하시게 됐군요. 네. 어르신들과 독립 영화를 만들고자 처음에 좀 기획하신 분이 사무국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어떻게 그런 좀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기획 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는 2016년도에 처음에 이제 문춘희 선생님과 김희자 선생님이 인디하우스를 찾아와서 사진을 좀 가르쳐 달라라는 이야기가 시작이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한 3년간 사진을 촬영하고 그리고 전시 2회 그리고 판매용 엽서 사진까지 제작하면서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영화를 한번 찍어보자. 사진에서 영화로 좀 네. 발전이 된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무국장에서 처음에 이제 사진을 배우던 수강생으로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된 건데 영상을 찍어보자 이제 제안하실 정도면 당시 어르신들의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셨나 봐요. 네, 원하는 사진들을 찍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혹은 같은 사물을 수십 장 찍는다든지 아니면 새벽까지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장소를 기다린다든지 하는 열정이 대단하셨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의 사진보다는 좀 더 나은 혹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한번 찍어보자라고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사진은 어떠한 계기로 좀 배우시게 된 건가요? 처음엔 저희들이요 남들이 찍어주는 사진만 하다가요 그게 아니다 또 비워서 한번 찍어보자 해서 선생님을 찾아갔었죠. 우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처음 좀 사무국장님께 사진을 좀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라고 좀 계획을 하신 건데 제의 받으셨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상이요? 영상이 네. 그냥 찍는 것만을 생각했었는데
배우다 보니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좋은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네. 실제 사진 처음에 배우셨을 때 이제 영상으로 발전을 해갔는데 실력이 많이 오르고 계셨을 때쯤 이제 영상을 시작한 거잖아요. 영상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엔 저희도 사실 좀 두렵기도 했었거든요. 네. 힘들어 하실까봐. 그리고 몸이 좀 아프시기도 하고 또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촬영이 과연 마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 좀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끝까지 하는 모습, 그리고 똘똘 뭉쳐있는 그런,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우정이라고 해야 되나? 네. 돈독하게 이렇게 그분들끼리 지켜나가는 무언가가 좀 있어서, 네, 저희가 굳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끝까지 하시는 거라서, 네. 그래서 완벽한 영화로까지 좀 발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되네요. 네, 말 나온 김에 우리 동네 우체부 주인공과 스텝으로 좀 활약하신 이제 어르신분들 어떤 분들인지, 어떤 또 역할을 맡으셨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처음에는 어느 한 사람의 역이 아니었고요. 모두 다 연습을 했습니다. 촬영하는 분, 배우하는 분. 근데 배우는 다 같이 했고요. 하다 보니 저는 연출이 맞는 것 같아서 연출을 맡았고, 김혜자 선생님은 카메라를 맡고요. 네. 예, 나레이션 하는 분은 또 거기에 목소리 맞게 또 이렇게 자기 역을 맡게 되더라고요. 네, 뭐 이번 영화가 더욱 특별한 것이 뭐 어르신들이 단순히 배우로서만 이렇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뭐 시나리오, 방금 말씀해준 연출, 뭐 촬영, 내레이션까지 제작 전반에 함께 했다는 건데, 배우나 스텝으로서 참여한 인생의 첫 이 영화가 좀 어르신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감독님께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죠.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저희들인데 와닿지 않잖아요, 영화라는 게. 네. 일정 배움만 하고 이런 걸로 알았었거든요. 처음에 영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사진에서 시작해서 영화로 가버린 거죠. 큰 예. 그런 관심은 없었지만 처음에는 시작해서. 예, 그랬는데 해보니까 나름대로 여기다 정해지더라고요, 연습 과정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뭘 하면 좋겠다 하면 이제 그걸 맡아서 하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사진을 배우셨을 때랑 이제 영화를 배우셨을 때 좀 어떠신가요? 영화를 배워보니 어떠셨어요? 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뭐 감독님이니까 충분히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은데, 사실 영화와 좀 사진과 말씀해준 것처럼 좀 차이가 많고 좀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어려운 점들도 충분히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는지. 저희들이요, 처음부터 걱정한 게 언들이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80이 넘는 분도 계셔가지고 걱정했는데 선생님이요, 다음날 꼭 기다리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아픈 거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왔습니다. 예. 네, 그럼 제작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무국장님?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사실 연기 연습할 때 저희가 그때가 좀 많이 기억이 남는데, 사실 처음에는 대본이 없으면 아예 연기 자체를 못 하시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내 몸에 있게 되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대본도 없이, 그리고 나중에 촬영할 때는 아예 대본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연기하면서 그 모습들이 그 모습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인상이 좀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감독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저희들이요, 사투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투리 쓰면서 웃었고요. 또 숙제를 선생님이 내줍니다. 그러면 밤에는요, 달빛도 찍어라 그리고 비 오는 날은 빗방울도 찍어라 그리고 야경도 찍어라 그리고 언니들이요, 밤 1시 2시가 다 찍어 가져와요. 그러면은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재밌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그러면 또 다음을 기다리고 이래가지고 하루하루 설레게 숙제를 해가면서 영화를 완성하셨군요. 네, 우리 동네 우체부가 완성되기까지 영상 미디어 센터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도움을 좀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지난달 24일 시사회를 가졌는데, 그게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에서 시사회를 가졌는데, 그쪽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파랑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품이나 의상 같은 것도 대여 많이 해주시고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명주동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 기반을 잡았던 곳이 봉봉방앗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마 영상에도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사진전이나 이런 것들을 봉봉방앗간이라고 하는 커피숍에서 사진 또 전시도 하고
저희가 나오는 작품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진은 여기는 신영극장인 것 네, 같아요. 신영극장에서 그러면 첫 영화를 상영했었을 때 네네네 네. 했던 장면이고 여기 있으실 때는 감독님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 지금 영화제 처음 시사회에 있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처음에 떨렸고요. 어떨까 걱정이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모든 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예, 어르신들이 해냈구나 하는 말도 있고요. 어떤 지인께서는 함께 하고 싶다는 말도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많이들 알아보실 것 같은데 좀 네.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웃기느냐고요. 배우라고도 했다가, 처음에는 네. 예, 작가라고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해서 좀 하기하다 해야 되나?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감독님에 대한 시선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가장 저희는 사실 건강 문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분에서 좀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언니라고 불렀거든요. 모든 분들한테 우리말로 손니 사람들을 다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게 감독님 다 모든 분들을 언니라고 우리 준이 언니라고 불렀고 희정 언니라고 부르고 왕 언니라고 불렀던 우리가 숙련 언니가 있는데 저도 감독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언니라고 불러야 됐었는데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왕 언니였던 우리 정숙 언니, 정숙 언니와 숙련 언니가 몸이 조금씩 불편해지면서 근데 같이 하고 싶은 생각과 근데 몸은 계속 아파오고 그런 지점에서 좀 많이 좀 힘들었던 네, 우리 동네 우체부에 대한 주변 분들의 반응도 참 궁금한데 자녀분들이 또 그 시사회 현장에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주변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 소개를 말씀해 주실까요? 처음에는요. 뭐 할머니들이 해 이러고 관심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언니들이 잘했다. 또 언니들이 언니들이 잘했다. 또 그리고 노인들이 보기 좋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지인은 같이 한번 동참하고 싶다는 말도 하고요. 또 시사회 때는 저희 아들, 손자 뭐 다 와서 같이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 정말 어르신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상영회가 계획되어 있다고요? 네, 앞으로 이제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좀 많이 좀 소개하고 싶고 그리고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제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와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나온 작품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상영회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작은 영화관이라고 있는데 그쪽에다가도 같이 영화를 틀 수 있으면 같이 틀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동네 우체부를 통해서 명주동 작은 정원에 어르신들의 또 다른 목표와 꿈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예, 꿈이 생겼죠. 그리고 자신감도 생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동영상을 찍어서 영화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만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예. 네, 그 영화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카메라 밖에 지금 카메라 좀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용도로 좀 있는 건지. 네. 저희가 2016년부터 이제 언니들을 만나면서 이것들을 조금씩 기록해보자.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수업했던 사진들이나 모습들을 좀 기록하자의 의미에서 이제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혹은 마을이 갖고 있는 풍경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나이 듦이 있어서 좀 더 이제 같이 못하게 되는 경향들 모습을 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기록들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오면서 그것들을 계속 지금 현재 기록을 계속해서 있는 거군요. 그리고 아마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서목장님 입장에서도 참 영화를 이제 이 언니분들과 함께 찍으신 것도 참 큰 용기도 있었고 좀 목표가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서목장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은 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앞으로 마을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 좀 담아내고 그리고 젊은 영화인들 그리고 예술하시는 분들이 마을 어르신들과 접목해서 새로운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젊은 예술가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충분히 지역에서도 남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감독님께서도 좀 많은 어르신분들이 사실 좀 영화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어렵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좀 그 어르신분들께 말씀을 해주신다면 좀 영화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진도 이런 부분에서 쉽게 좀 배울 수 있다. 이런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줄 수 있는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요. 현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할머니고 또 근데 이 기회에 손자들한테 아들한테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누구나 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은 이런 기회가 올 것 같아서 저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영화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대해 볼 만한 효과들에 대해서도 사무국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리고 젊은 예술가들이 접목해서 네, 젊은 예술가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남아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작업으로 통해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것들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스토리를 아직 탄탄하게 좀 소개를 좀 못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궁금하거든요. 네. 이 우리 동네 우체부 좀 스토리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명주동이라는 마을에 그 젊고 그리고 기묘한 목장을 한 우체부가 있는데 그 우체부가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실존 인물이요. 네, 실존 인물을 갖다 극화시켜서 저희가 영화에 나왔던 네. 그 우체부를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딸이 보내온 영상을 가지고 볼 줄 모르는 희자 씨가 이제 정정당당하고 있는 모습에 우체부가 가서 그 설명을 해주고 보는 법과 그리고 답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새로운 로맨스를 이제 시작한 춘희 씨한테 온 문자에 I love you라고 하는 영문의 문자를 뜻과 그리고 답장 보내는 법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알콩달콩 사랑 얘기 그리고 진정한 사랑 얘기를 듣고자 하는 정내 언니를 찾아가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는 영화를 보시고 네. 네,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명주동 작은 정원 어르신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참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또 다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극영화를 찍었다면 다음번에는 다큐멘터리로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마을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젊은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먼저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걸 좀 재밌게 좀 담아보자라는 이야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주동 어르신들의 앞으로 아름다운 도전 저희 CJ 헬로도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승철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문춘희 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매서워진 찬바람은 금요일 아침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원 기온이 영하 16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도 우리 지역 곳곳으로 더 확대 발령됐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철저한 추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지만 주말과 휴일까지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12도, 원주 영하 10도, 속초 영하 6도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2도, 속초 5도, 강릉 7도가 되겠지만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를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우리도 저녁 다음 주에도 계속해 눈과 비 소식이 있고 무척 춥겠습니다. 영동 지역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계속해 떨어지겠고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눈과 비 소식이 있고 파도의 높이는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